버스가 출발한 지 20분쯤 되었을까요? 창밖으로는 초여름 햇살이 논두렁을 비추고 있었고 도로 옆 가로수는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옆에는 사위가 말없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그날은 딸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위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외버스 타고 가시면 더 편합니다. 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딸은 아침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손주들도 학교에 간 뒤라 인사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위만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큰 것보다 작은 정이 더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버스 안은 한산했습니다. 앞자리에 젊은 부부가 한 쌍 앉아 있었고 중간쯤에는 여행 가방을 든 학생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맨 뒤쪽에서는 할아버지 두 분이 조용히 졸고 계셨습니다. 나는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딸이 챙겨준 반찬 몇 가지와 손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찾아간 건 아닐까? 혹시 부담이 되었던 건 아닐까?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누구 하나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괜히 미안해지고 괜히 빨리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사위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나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회사 안 가도 괜찮니? 사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전에 반찬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보내드리면 마음이 안 편해서요. 그 말에 나는 괜히 미안했습니다. 고맙다.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속도를 줄이더니 도로 가장자리에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기사님은 비상등을 켠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순간 사고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의 표정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기사님은 객실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버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도 말을 멈췄고 휴대전화를 보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님은 한 사람을 찾는 듯 좌석을 하나하나 바라보더니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었습니다. 설마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기사님은 내 자리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가방 끈만 꽉 움켜쥐었습니다. 기사님의 다음 말은 내가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기사님은 내 앞에 선 채 잠시 말을 고르셨습니다. 나는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도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기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님, 무슨 일입니까? 사위가 조심스럽게 묻자 기사님은 손을 가볍게 들어 말을 잠시 멈춰 달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기사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아침 터미널에서 버스를 출발시키기 전부터 어머님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왜 나를? 나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출발한 뒤에도 몇 번이나 거울로 확인했습니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이 거울로 나를 봤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위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기사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예. 혹시 오른쪽 가방 안에 갈색 봉투 하나 들어 있으십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갈색 봉투, 분명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봉투였다.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 접어 넣어둔 갈색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맞았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다시 우리에게 모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습니까? 나는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아끼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딸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 얼굴을 보니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부담을 줄까? 사위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끝에 다시 집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봉투의 존재는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그 봉투를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순간 버스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위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기사님은 천천히 버스 앞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기 전 어머님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까지도 계속 어머님 가방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기사님은 백미러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버스를 따라오려다 마지막 순간 발길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기사님은 오래 운전을 하면서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가진 노인을 노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갈색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사위 역시 내 가방을 자신의 무릎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스를 세운 이유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기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기사님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보는 순간 오래전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사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 역시 누구 하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사님의 다음 고백은 내 마음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엔진 소리만 조용히 버스 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승객들 가운데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기사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늘 저런 갈색 봉투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 말에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품에 안고 있던 봉투로 향했습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 봉투에 넣어두셨습니다. 나중에 자식들 힘들 때 보태야지.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야지. 명절에 용돈이라도 챙겨줘야지. 기사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 봉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버스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기사님은 한 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돈 쓸 일이 없다. 나는 먹는 것도 얼마 안 된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그때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님은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쓰실 돈까지 아껴 우리를 위해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새 옷이 갖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도 미뤘습니다. 좋은 반찬을 사 먹고 싶어도 손주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딸에게 보태줘야지. 그 생각 하나로 살아온 날이 참 많았습니다. 기사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그 내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힘들 때 주려고 모은 돈. 그 말을 듣는 순간 버스 안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학생들마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사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봉투를 보는데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늘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괜찮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그때 기사님이 내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예, 오늘 그 봉투를 따님께 드리려고 하셨습니까?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못 드렸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혹시 부담이 될까봐 그러셨습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괜히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것처럼 느낄까봐 그냥 다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기사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봉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사님의 다음 한마디는 내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따님은 돈보다 어머님이 오래 건강하게 곁에 계시는 걸 더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지금까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이유를. 그리고 잠시 후 사위가 처음으로 입을 열며 모두를 놀라게 할 말을 하게 될 줄은. 기사님의 말이 끝나자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품에 안고 있던 갈색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 누군가는 큰 돈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하루하루를 아껴 만든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그 돈을 딸에게 주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 봉투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던 사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사님, 조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다시 사위에게 향했습니다. 사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여러 번 깨물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놀라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왜 그러니? 내가 묻자 사위는 끝내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한 일이 있습니다.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걸까? 버스 안은 다시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사실은 어머니가 그 봉투를 꺼내시는 걸 봤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가방 안을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우연히 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딸 몰래 봉투를 다시 넣으시는 것도 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또 우리를 위해 돈을 가져오셨다는 걸. 그 말에 나는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별거 아니다. 조금 모아둔 거다.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닌 돈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시간을 모은 돈입니다. 기사님의 눈빛도 조용히 사위를 향했습니다. 사위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는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사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와 함께 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랑? 예. 그런데 아내가 계속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괜히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나는 조용히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혹시 딸과 사위에게 짐이 될까봐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정작 그들은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혼자 사는 걸 더 편해하시면 어떡하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말은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위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힌 종이였습니다. 원래는 오늘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아파트 구조도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진 방 하나.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내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내 이름 대신 어머니 방이라고 적어둔 공간을 준비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화장실도 가까워서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매일 학교 다녀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 방으로 갈 거라고 하더군요.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앞좌석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내 버스 안 곳곳에서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기사님도 미소를 지으며 운전석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 버스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마음을 전하는 시간은 기다릴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사위의 손을 처음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마웠다. 그러자 사위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버스가 종착지에 도착한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우리 가족의 하루가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게 될 줄은. 기사님은 조용히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비상등이 꺼지고 버스는 다시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아까까지 무거웠던 공기는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승객들도 하나둘 원래 자리로 몸을 기댔지만 버스 안에는 전과 다른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흐릿하게만 보이던 풍경이 이상하게도 더 밝아 보였습니다. 사위는 내 손에서 갈색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 다시 가방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 그 돈은 이제 어머니를 위해 쓰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쓸 데가 없다. 사위도 웃었습니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도 미루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돈을 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아껴야 했고 늘 참아야 했으며 늘 자식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버스는 어느새 종착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안내를 했습니다. 곧 종착지입니다. 내리실 때 소지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버스가 천천히 터미널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사위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서 뒤를 돌아보니 기사님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인사했습니다. 기사님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 인사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위의 휴대전화가 크게 울렸습니다. 사위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보, 딸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응, 뭐? 사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말해. 잠시 후 전화를 끄는 사위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둑? 예. 아내가 잠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누군가 현관문을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이 있답니다.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금 전 버스 기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터미널에서 어머님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 사위도 같은 생각을 한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예. 혹시 기사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그 봉투를 꺼냈더라면, 만약 누군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사위는 곧바로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어? 다행히 딸은 바로 신고를 했고 현관문은 열리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 가지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최근 노인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주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버스가 잠시 멈추지 않았다면, 기사님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위가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 가지 마세요. 저희 집으로 다시 같이 가시죠. 나는 사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같이 가자. 그 한마디에 사위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을 찾아온 사람은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에서 만났던 그 기사님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딸네 집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떠날 때만 해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많이 놀랐지? 나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내 곁에 꼭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 더 자고 가요. 내일도 같이 밥 먹어요. 아이들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사위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들려오는 목소리. 기사님?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 앞에는 오늘 버스를 운전했던 그 기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양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사위가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권했습니다. 기사님은 조심스럽게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기사님은 들고 온 종이봉투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예, 이건 꼭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한 장과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사님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을 뵙고 집에 돌아갔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래서 유품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 안에 이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손수건은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랜 꽃무늬였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정성스럽게 수놓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건강해라. 기사님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계실 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사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어머님을 뵙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제 어머니처럼 자식을 먼저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님은 봉투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사실 이건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가장 늦게 발견한 메모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아들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 한 줄에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딸은 끝내 눈물을 훔쳤고 사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역시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기사님은 한참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갈색 봉투보다 어머님 건강을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기사님은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버스를 세운 건 어쩌면 제 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시킨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기사님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아직도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을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 돈은 누구를 위해 써야 할까?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나 자신이라는 답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딸의 집을 찾아오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손님의 한마디는 우리 가족이 오래도록 감춰두었던 비밀을 세상 밖으로 꺼내게 만드는데, 다음 날 아침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잔 탓인지 몸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부엌에서는 딸이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고 사위는 손주들의 책가방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면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계시면 안 돼요? 나는 웃으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또 보자. 아이들은 아쉬운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잠시 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띵동. 사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몹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여기 계십니까? 사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제 터미널 근처 상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는 나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머님을 꼭 찾아야 했습니다. 나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터미널 CCTV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기사님 말씀이 맞았던 것입니다. 남자는 영상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저희 경비 직원이 이 사람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근 여러 터미널에서 노인들을 따라다니며 금품을 노리던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이 놀란 얼굴로 입을 가렸습니다. 사위도 아무 말 없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랐더라면, 조금만 방심했더라면 나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남자는 다시 말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무사하셨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한 가지 부탁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혼자 먼 길을 다니실 때는 가족에게 꼭 알려달라고 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혼자 해결하려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남자가 돌아가려던 순간 그는 나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예. 어제 버스 기사님께서 신고를 도와주셨습니다. 백미러로 계속 상황을 확인하시다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사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불안하게 만들까봐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했던 것입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자신의 일을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응, 이제는 혼자 다니지 마.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먼저 이야기할게.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공기가 퍼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휴대전화였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아, 내가 아직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 한마디는 내가 수십 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약속은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또 한 번 바꾸는 계기가 되어갑니다.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분명 오래전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던 사이였지만 결혼과 육아, 삶에 치여 어느새 연락이 끊긴 지 20년도 넘었습니다. 영숙아, 정말 너 맞니?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한 웃음이 들렸습니다. 그래, 나 맞아. 목소리는 하나도 안 변했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쉽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연락이 온다는 것은 되게 평범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전화로 하기에는 너무 길어. 오늘 시간 괜찮으면 한번 볼 수 있을까? 나는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녀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면 되니? 영숙은 오래전 우리가 자주 만나던 작은 공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도시락을 싸들고 벚꽃을 보러 가던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 나는 사위의 차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흰머리가 성성한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미소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미경아, 영숙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보고 싶었다. 나도. 잠시 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옛날 이야기를 나누던 영숙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은 상자를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봐. 나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손편지 몇 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나와 영숙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한 노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사진 속 노인은 돌아가신 내 아버지였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 기억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 흘러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영숙은 편지 한 장을 내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기신 거야.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한테? 그래. 내가 언젠가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였습니다. 미경아, 혹시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아버지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평생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너는 늘 동생들을 먼저 챙겼고 집안 형편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도 포기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지. 아버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너 자신도 행복해야 한다. 그게 부모가 가장 바라는 일이다. 편지를 읽는 동안 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가 내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사실 내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하신 게 하나 더 있었어. 나는 눈물을 닦으며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부탁? 영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미경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웃는 날이 오면 그때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했던 말, 사위가 건네준 어머니 방이라는 메모, 손주들의 따뜻한 품,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도 아끼며 살아가세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멀리서 미소를 짓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응. 사실 오늘 너를 부른 이유는 편지 때문만이 아니야. 너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공원 입구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입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랐지? 이분을 소개해 줄게. 어제 버스를 운전하셨던 기사님이야.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어제 만났던 그 기사님이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사님은 멋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또 뵙네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길? 영숙이 웃으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우리 조카야. 나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 기사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모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버스에서 어머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깜짝 놀랐어.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우연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모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인연이었더군요. 잠시 새사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의 표정은 곧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찾아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님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갈색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돌아가신 기사님의 어머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받은 친절은 꼭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자. 기사님은 그 문장을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따뜻함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제가 버스를 세운 것도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른 것뿐입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아, 우리도 이제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보자. 받은 정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 속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이따 갈게. 손주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 아빠가 커튼도 달았어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방. 어제는 종이 위에 적힌 두 글자였는데 오늘은 우리 가족의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예. 앞으로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주들과 오래 웃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공원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에게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경로당에 갈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받은 친절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딸이 우연히 갈색 봉투 안쪽에서 오래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하면서 우리 가족은 또 하나의 오래된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나는 딸네 집과 내 집을 오가며 조금씩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엇이든 혼자 해결하려 했겠지만 이제는 딸과 사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딸이 거실에서 오래된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이 봉투 안에 종이가 하나 더 있었네. 나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딸 손에는 그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영수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20년이 넘은 병원 영수증이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날짜를 읽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대학 입학하던 해잖아. 나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희미한 글씨.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 무렵 나는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의사는 당장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딸의 등록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엄마, 왜 병원 안 갔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괜찮아질 줄 알았지.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영수증에는 정밀검사 예약까지 되어 있었잖아.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돈이 부족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고 나니 내 치료를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병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허리는 점점 더 아팠지만 나는 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공부를 계속하는 게 더 중요했어. 엄마는 견딜 수 있었으니까. 딸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랬어. 아픈 것도 숨기고, 힘든 것도 숨기고,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고 했잖아. 거실에는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사위가 병원 영수증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병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아한 얼굴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말했다. 다음 주에 예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루시면 안 됩니다.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 이 나이에 무슨 검사를. 사위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약속하셨잖아요. 어머니를 위해 살겠다고.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기사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도 같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위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안 미룰게. 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도 엄마를 지킬 차례야. 그 한마디에 내 마음속 오래된 미안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갈색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을 천천히 세어본 뒤 절반은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작은 봉투에 따로 담았습니다. 딸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왜 따로 담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비, 그리고 손주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데 쓸 거야. 딸과 사위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며칠 뒤 병원 검진에서 의사가 내게 뜻밖의 한마디를 건네면서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병원 예약 당일, 이른 아침부터 딸과 사위는 나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준비하세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끝내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괜히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여러 가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허리 촬영, 초음파 검사까지. 오전 내내 검사를 마친 뒤 우리는 진료실 앞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딸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계속 다리를 떨고 있는 걸 보니 그도 많이 긴장한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김미경 어르신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에 우리는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한참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위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역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허리는 오래전 무리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연세에 비해 관절도 많이 쓰셨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걱정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진료 기록을 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 병원에 오신 적 있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의사는 컴퓨터를 몇 번 더 확인하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정밀 검사를 예약하셨다가 취소하셨더군요. 나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편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진료 기록에 메모를 하나 남기셨습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메모요? 의사는 화면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자녀 등록금 때문에 검사를 미루신다고 하셨다. 언젠가 꼭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의사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겨둔 한 줄의 기록. 그 기록이 오늘의 나를 다시 병원으로 이끌어준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제는 미루지 마십시오.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건 어르신이 오래 건강하게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는 그러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딸이 내 팔짱을 끼웠습니다. 엄마, 응, 이제부터는 병원 오는 날도 가족 행사야. 사위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검진 끝나면 맛있는 점심 먹는 날로 정하죠.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병원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니?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점심, 우리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따뜻한 설렁탕을 함께 먹었습니다. 평범한 한 끼였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 어떤 잔치상보다도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버스 기사님이었습니다. 기사님은 우연히 병원 근처를 지나던 길이라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입니다. 기사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결국 어머님을 바꾼 건 가족들의 사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갈색 봉투를 조용히 꺼내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은 우리 가족 모두를 울게 만들 만큼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갈색 봉투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처음 이 봉투를 만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며 남은 1,000원. 버스를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어 아낀 2,000원.
새 옷 대신 참고 모은 5천 원. 그렇게 하루하루 모인 돈이었습니다. 봉투를 쓰다듬으며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돈은 원래 딸에게 주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딸이 차를 한 잔 들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무슨 생각해? 나는 봉투를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이 봉투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다.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나를 위해 쓰려고 한다. 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너무 좋아. 잠시 후 사위와 손주들도 거실로 모였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사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번 가을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여행을 가자. 손주들이 먼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할머니 최고.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같이 가는 거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너희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함께 추억도 만들고 싶다. 사위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 여행 경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손주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손주들은 내 품으로 달려와 꼭 안겼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웃는 시간이 행복이었구나. 며칠 뒤 우리는 약속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손주들은 모래사장을 뛰어다녔고 딸과 사위는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객님,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버스 기사님이었습니다. 우연히 가족들과 여행을 왔다가 우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약속을 지키셨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입니다. 기사님의 어린 손자가 내 손주들과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는 게 더 큰 재산인 것 같습니다.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야 그걸 알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바다 너머로 기울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에서 우리 가족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매년 같이 여행 가요.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건강해서 꼭 같이 가자. 찰칵. 사진 속에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의 미안함도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움도 서로를 향한 오해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갈색 봉투를 깨끗이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돈은 모두 가족과의 추억을 만드는 데 쓰였지만 빈 봉투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는 내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혼자 짊어지는 희생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누군가가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냅니다.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행복은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